내 이 모습이나 이런 감정이 어쨌든 얘가 너무 아끼지만 이런 게 결국 얘한테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우울해서 얘한테 뭔가 해를 끼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의 우울감이 이 아이한테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 특집으로 맞춰 입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정치적 성향은 절대 없어요. 네. 오늘은 어떤 거 하기로 했죠? 오늘은 이제 아기가 아니라 좀 이제 또 엄마를 위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저도 한번 겪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고 저 진짜 맞아요. 그쵸? 왜냐면 나도 진짜 성격이 절대 막 그런 우울감을 진짜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애 낳고 한 병원에서 마지막 날부터인가? 5일차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한 달간은 진짜 계속 그냥 계속 뭔가 그런 우울감이 저절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감정이 너무 확 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살면서 진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그런 진짜 감정?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 진짜. 산후우울증이 출산 후에 일주일 이내에서 한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기에 보이는 우울증인데 유독 산후에 그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산후우울증 경험한 산모들 중에 한 50% 정도는 임신 중이나 임신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우울 증상을 다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임신했을 때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산후우울증이 뭐 일반적인 우울증이랑 어떤 게 좀 다른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후우울증이나 일반적인 뭐 주요 우울장애라고 부르는 우울증 같은 것들은 크게 막 차이는 없고 DSM이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들이나 임상심리 전문가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진단하는 책이 있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출산 후 4주 이내에 나타나는 주요 우울 사파 뭐 예를 들면은 아살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을 한다거나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내내 예전에는 즐거웠고 재밌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의욕이 없고 하나도 재밌게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계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면증이나 뭐 수면이 너무 과다하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아니면 식욕이 너무 폭발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한 5가지 이상 정도가 있을 때는 주요 우울 장애라고 보는데 이렇게 주요 우울 장애에 속하는 경우 출산 이후에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기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좀 결과들이 연구도 많이 쌓이고 하면서 이게 꼭 산후에만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산 전에도? 산 중에도. 산 중이지, 그치. 산 중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겠구나.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는 그 기간부터도 생기겠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산후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폭발적인 개념이 된 것 같아. 특히 뭐 계획성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과정도 은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 또 준비를 했는데 나도 주변에서 이제 안 생기거나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사실 임신 과정 중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도 하니까 거기서 오는 우울감도 나도 있고. 그럴 것 같아 진짜. 근데 확실히 나는 호르몬이 진짜 컸던 것 같아. 내 경우에 있어서는 아기 낳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나 왜 이러지? 내가 떨어지고 보면서도 울고 조리원에서 내내 그냥 조리원 선생님 손을 붙잡고 울고 일찍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하루 정도? 하루는 근데 이제 내가 말일이었으니까 나는 연말은 집에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집에 와서도 도우미 이모님 와 계신데도 계속 울고 이게 맞나요? 이러면서 울고 밥을 막 해주셨어.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때는 전을 하나를 다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큰 전도 아니었거든. 되게 조그만 일반 전이었는데 그거 한 반 개 먹으니까 입맛이 진짜 맞아. 너무 그렇다고 하더라. 너무 신기했어.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되게 과도한 죄책감도 많이 느낀대. 책임감도 되게 컸던 것 같아. 부담감? 약간 이런 거 맞아. 느껴지고. 내가 저 아기를 평생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부담감이 진짜 확 몰려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나도 무섭더라고. 그리고 내가 막 아이를 낳았는데 무기력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도 되게 크다고 엄마들이 말을 하더라고. 사실 나도 아기를 진짜 좋아하고 이래서 정말 잘 키울 줄 알았는데 막상 너무 신생하고 얘가 하다가 막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달래는 거를. 근데 맞아. 이제 오히려 이모님이나 이제 남편은 오히려 되게 차분하게 잘 이렇게 달래니까 나도 조금 되게 무력감? 내가 엄마인데 맞아.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되나? 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연구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 좀 흥미로웠던 게 산모들의 한 70에서 80%는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다들 우울감이 대부분 겪는다고 하더라고. 느끼는 거구나. 아마 이게 호르몬이 급격히 좀 변하는 거랑 관련이 많을 것 같고 뭐 실제로 연구들도 다 호르몬 얘기들을 말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산모들이 증상이 2, 3일 정도 지속되고 더 우울해하지 않는 그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걸 외국에서도 그냥 베이비 블루라고 하더라고. 아기 낳고 일시적으로 우울한 걸 베이비 블루라고 부르나 봐. 산후 우울증이 근데 좀 찾아보니까 되게 무서웠던 게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은 한 산후 6주 정도 됐을 때 그 최고조로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 자살 사고라든지 우울감 자체가 이렇게 자살이나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자살 시도로 발전하기도 되게 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산후 우울증이 있는 그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불안이 더 높은 분들이 많았다는 결과들도 꽤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그래도 둘 간의 산후 우울증이랑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우울장애에서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좀 더 산후 우울증이 일상생활에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긴 하더라고. 또 약물이나 이런 거를 복용했을 때도 효과가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 이내에 나타나는 편이거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우울감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산후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이랑 좀 다르게 약효가 오랜 시간을 복용해야지 있는다는 결과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산후 그런 게 있어.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또 그런 데서 없는 것도 있더라고. 나도 주변을 보면은. 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수록 산후 우울증이 더 발병된다는 그거 되게 의외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것도 좀 20대 막 초반 이때 막 낳은 분들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그치.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다니는데 좀 그런 게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 좀 유전학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데 좀 사회나 환경적인 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사실 제일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문제 이슈가 되거나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게 아이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되게 나도 걱정을 했거든. 내가 맨날 울고 이러니까 내 이 모습이나 이런 감정이 어쨌든 얘가 너무 아기지만 이런 게 결국 얘한테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우울해서 얘한테 뭔가 해를 끼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의 우울감이 이 아이한테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
뭔가 여러 가지로 진짜 그런 아이한테까지의 그런 고민도 많이 되는 것 같아. 조금 뭐 이거는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우울증이보다 나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코틱한 그런 피처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 이게 정신증적으로 망상이나 뭐 환각이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걸 사이코틱 피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0.1%에서 0.2% 정도는 그런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가끔 나도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본 적도 있었어. 좀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한데 아이가 발달장애나 아픈 아이로 기형아로 태어날까봐 이런 망상이 좀 생겨가지고 산후우울증 기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아이를 낙태하고 싶다는 얘기도 계속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냥 남들 다 겪는 거라 그래가지고 쉽게 넘기고 가면 안 되는 질환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찾아보면서 많이 느꼈었어. 한국은 또 태교라는 게 또 있잖아. 그런 것도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산중에서 우울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봐 또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 2010년도 정도에 영국에서 어떤 연구를 좀 코호트 형식으로 길게 한 적이 있었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를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엄마의 우울증이 산후우울증이 아이의 정서나 행동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를 좀 같이 연구를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1000여 명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이 중에서 25%? 24% 정도, 한 4분의 1이지. 그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고, 이 여성들의 자녀들 중에 3분의 1은 이미 한 24개월 이전에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을 조사해 봤을 때 5가지 이상의 행동 문제를 보였다고 하더라고. 우울감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이게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동을 아이들은 배워나가는 것도 있잖아. 학습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느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욕구를 좀 표출하거나 이런 게 또 많았을 것 같기도 해. 정확히 그 행동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설문지나 이런 거는 찾으지 않아서는 그거는 잘 파악하지는 못했었어. 산후우울증 있는 여성의 자녀일수록 아까는 행동 문제만 좀 연구가 된 거였던 것 같은데 정서 문제도 발생할 위험률이 더 높다고 하고 유의하게 높다고 하고 그리고 영양실조나 그런 성장지연 같은 문제 있잖아. 이런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서적으로 엄마가 좀 불안정하다 보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뭔가 문제 행동이 있다거나 그런 정서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왔을 때 꼭 확인하는 게 아이를 좀 원해서 가졌던 건지 산중에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도 꼭 파악하고 조금 예민한 문제지만 시댁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지 또 중요한 문제지 또 조금 보수적인 집안이셨는지 뭐 이런 것들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이었던 건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보이긴 하지. 그 설문지에 적혀있는 것도 있기도 해. 그래서 조금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사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니까. 근데 아이의 정서 문제나 행동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려면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해. 맞아. 어쨌든 그 가정 환경에 이루는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니까 그게 분위기나 환경에 있어서 정서 문제가 될 만한 원인을 파악해야지 또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잘 됐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잘 됐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면담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성격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의 성격이나 정서도 같이 검사하는 편이야. 근데 사실 나도 이렇게 궁금했던 게 이런 산후우울증 같은 게 우리나라 뭐 이런 것만 더 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산모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 거지. 그치. 미국이나 뭐 아시아권도 산후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 그거는 그분들도 다 느끼는 게 있다는 거겠지, 외국인들도. 근데 어쨌든 산후우울증이 이게 물론 그런 환경적인 데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호르몬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이런 우울감이 결국 오래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모두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그런 걸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금 해결하면 좋을까? 어쨌든 약물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내가 얘기했듯이 우유수유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상황이 약이 다 맞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약물 치료만 답이 있진 않으니까 뭔가 이런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어떤 예방이나 해결책이 있을지. 좀 약물 치료를 하기 꺼려진다면은 그 전기자극 치료 같은 것도 요즘 있거든? 그런 뇌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자극해가지고 뇌에서 뭔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기분을 전환시키고 우울감을 적게 하는 그런 치료가 있기도 해. 그래서 그런 치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치료적인 거잖아. 치료적인 목적 같은 건데 좀 예방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예방은 연구들을 보면은 다 배우자 역할이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맞아. 진짜 나도 그래도 진짜 나름 빨리 나도 4-5주 만에 빨리 그래도 이게 빨리 해결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남편 역할이 진짜 컸던 것 같거든. 어쨌든 솔직히 남편도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같이 애기랑 막 질질 짜고 있으니까 남편도 어쨌든 바로 애기 이렇게 안아서 나랑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힘든 걸 알아주고 조금 이제 나가게 이제 해주고 하니까 나도 이게 금방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았거든. 왜냐면 나도 원래 힘든 걸 잘 티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진짜 막 너한테도 그렇고 막 주변 진짜 사람들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끌어모아서 제발 막 우리 집에 놀러 와달라고 하고 막 전화하고 막 진짜 힘든 거 다 티내고 이랬거든. 근데 그 시간이 나 오히려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근데 어쨌든 티나진 않았어. 그 이후에. 근데 진짜 그 한 달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사실 애기도 어느 정도 크고 너무 신생아 때는 사실 좀 사람 같지 않잖아. 인형이 있지. 근데 뭔가 상호작용도 되고 이러면서는 나도 이제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그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 좀 애가 점점 예뻐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맞아 배우자의 역할 중요하다. 나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긴 해서. 이게 그치. 뭐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기는 하지만 나는 좀 신기했던 게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은 좀 아이를 같이 공동 양육할 사람 있잖아. 뭐 친정 엄마라든지. 맞아. 그런 사람만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친구나 주변 가족의 지지보다 남편의 지지가 훨씬 더 산후우울증 유병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더라고. 훨씬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산모가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충분한 관심이나 지지나 도움을 받을 때 우울감이 그냥 감소가 된대. 가족이나 친구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남편, 배우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싶었고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도 좀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맞아. 양육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하는 거니까 당연히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우울증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많이 맞아. 낮아진다고 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좀 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분들이 산후 우울증을 이후에 겪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양육이라는 건 원래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니까 맞아. 물리적인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